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네요. 아직 아이는 없어요. 저는 참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해서 들어서지 않는 게 슬펐거든요. 하늘을 원망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런 말을 들으면 짐작할 수 있으시겠지만, 네,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지 않은 이유로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손이 살짝 떨려올 만큼의 일이기는 해요. 그때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었고,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손이 떨려오니까 말입니다. 저는 제가 겪은 그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정말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었는데 말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남편의 집요한 구애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자랑 같지만 제가 인물이 조금 괜찮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만나달라는 남자들이 참 많았고요. 남편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을 요즘은 쓰면 안 된다고들 하죠. 상대방이 싫다는데 자꾸 좋다고 들이대는 것도 폭력이라는 말. 저는 공감하는 편이기는 했어요. 워낙 그런 식으로 다가온 남자들이 많아서 힘들었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사람 중에서 점잖은 편에 속하기는 했습니다. 차분하고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며 접근해왔고요. 저는 남편의 그런 진지한 모습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남편은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집안 형편이 좋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 결과 좋은 학교를 나와서 취직을 했고 말이죠. 저는 원래 조금 똑똑한 남자를 좋아하긴 했습니다. 제가 못 배우긴 했거든요. 저는 집안 형편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억지를 부리며 대학을 못 갈 정도는 아니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대학을 졸업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 제가 무리해서 집안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대학을 간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 않은 것을 택했어요. 나중에 저희 아빠가 맹지인 줄 알고 생각지도 않고 있던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을 팔았을 때 저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배워보고 싶은 거 있냐는 말이었던 것을 보면 아빠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죄책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전혀 그럴 필요 없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저를 좋아해서 쫓아다녀 연애한 것도 맞았고 결혼도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조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몹시 작아지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그 얼굴 나이 들면 쭈그렁탱이 되는 건 다 같은데 이런 뭐 하나 가진 것도 없는 애를 내가 며느리로 들이자고 그 고생을 해서 아들 키운 줄 알아? 어?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셨어요. 사실 저는 남편을 엄청나게 사랑했다기보다는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 정도라면 내 인생을 바쳐도 될 것 같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였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으니 그냥 포기하고 싶어졌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를 설득했어요.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당신 힘들지 않게. 나는 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 이 정도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면 믿어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했어요. 남편이 좋은 직장을 다니기는 했지만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고 그리고 저도 결혼을 하고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거든요. 뭐 하나 가진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 저를 잘 대해준 회사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회사에 계속 다니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요. 볼 것도 없는 회사, 쥐꼬리만큼 벌어서 뭐에 쓰겠다고 일을 굳이 하겠대? 하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면 좋은 게 아니냐는 남편의 설득에 결국 계속 다니게 해주셨지만 말이죠. 아마 당시에 저라면 만약 시어머니가 끝까지 반대하셨다면 결국에는 그만뒀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제가 남편에게 더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에게 더더욱 마음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는 결혼 전보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더 좋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을 건 남편밖에 없었으니까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더 컸던 거겠죠. 그런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걸 알게 된 건 결혼하고 약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계속 잘해왔던 것도 있지만 결혼하고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 신혼이나 다름없는 기간이었는데 바람이 났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여기서 받아. 당신 앞에서 못 받는 전화니까 그렇지. 내가 불편해서 그래. 그런 말을 할 때도 그냥 업무상 온 전화이거나 친구의 전화라고만 생각했어요. 친구와 통화를 하는 것도 남에게 들려주기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칼과 같이 전화를 제 앞에서 받지 않을 때 조금 서운한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 이번 주말에 나랑 데이트하러 가기로 했잖아. 처음 남편에게 이상함을 느낀 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평일에 일을 하고 퇴근을 3일 정도는 시댁으로 했었거든요. 시댁에서 뭐 좀 가져가라, 뭐 좀 해달라, 저를 부려먹을 궁리만 하던 때라 퇴근을 거의 시댁으로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남편과는 둘이 지낼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어디 근교에 데이트나 가자고 남편이 먼저 이야기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주말만 바라보고 있던 상태였고요. 아, 맞다. 미안. 그거 다음 주에 가자. 다음 주에 시댁에 집안 행사하고 있잖아. 그랬지? 그냥 자기가 친구들한테 미루자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나 그 약속 하나만 보고 이번 달 버티고 있는 건데. 그런 제 말에 남편이 인상을 팍 쓰더군요. 그러고서는 굉장히 짜증이 난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표정과 얼굴을 보고 굉장히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쪽팔리게 마누라랑 데이트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자는 말을 어떻게 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게 쪽팔릴 일이야? 남자들끼리는 그래. 마누라한테 붙잡혀 산다고 엄청나게 꼽준단 말이야. 내가 당신이랑 데이트하는 그날만 바라보고 견뎠다는데 친구들한테 잠시 부끄러운 것도 못 버텨? 내가 당신한테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인지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한들 자기 어머니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몇 달을 그날만 바라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렸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 게 바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랑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착잡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사람이 변할 수도 있구나 싶었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어디야? 더 늦어? 귀찮게 왜 전화야? 끊어. 친구들과 놀러를 간 당일 너무 늦어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귀찮다고 그냥 그렇게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전화가 끊기기 직전 휴대폰 너머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와이프? 하는 말입니다. 여자의 목소리라는 것도 그리고 그 여자가 남편에게 자기라고 부르는 것도 모두가 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누군가가 제 머리를 돌덩이로 한 대 치고 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멍하게 앉아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현실이 맞는지, 뭐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더라고요. 언제 잠들었는지 소파에서 자고 깼는데 남편은 새벽이 되어서도 들어오지 않았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인간이 바람이 난 거구나. 저는 사람이 사람에게 그 정도의 배신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생각할 틈도 없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라 그 배신감이 정말이지 엄청났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서 다시 잠들 수 없었어요.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아, 깜짝이야. 뭐야? 안 자는 거야? 아침 일찍 들어온 남편이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기겁을 하면서 그렇게 묻더군요. 그리고 질린다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름 돋게 거기서 왜 그러고 앉아있어? 당신 진짜 가끔 되게 질리는 거 알아? 젖반화장도 유분수지. 지금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고 와놓고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람 피우니? 내가 질려서? 제 그 말에 남편이 멈칫하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놀란 얼굴이기는 했지만 딱히 엄청난 동요는 없었어요. 마치 언제 알아도 상관없어 보였던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정확히 맞았고요. 어떻게 알았어? 담담하게 그렇게 말하는 남편은 숨길 의지도 생각도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화가 나다 못해 기가 차더라고요. 지금 그게 중요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이혼하자고? 뭐? 이혼해. 나는 어차피 그럴 생각이었어.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울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덤덤한 얼굴로 그래서 어쩌자고? 라고 묻는 저 사람이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당신, 왜 그래? 제 그 질문에 남편이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당신 대체 왜 이래?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차피 나는 이제 당신한테 마음 떴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도 맞고 이제 결혼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된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감정도 아니고. 아니, 뭐가 이렇게 당당하냐고. 제가 울분에 가득 차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울었습니다. 가해자는 너고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가 더 힘들어야 하는 건지, 너는 왜 아무렇지 않은 건지 그게 더 화가 났으니까요. 그러면 뭐 울고불고 하면서 미안해 라고 하기라도 하라고? 근데 그러면 뭐 해? 어차피 달라진 건 없고.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안 미안한데? 뭐? 안 미안해? 안 미안해. 다른 사람 사랑하게 된 건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랑이 죄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날 만큼 억울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그 힘들고 모욕적인 시집살이도 다 참아가며 견디고 있었는데 자기를 이렇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저라니요. 매일 집에도 없는 아내, 그리고 어쩌다 집에서 마주치면 우리 엄마 욕만 하는 아내. 내가 그런 여자한테 무슨 감정을 더 느껴야 하니? 있던 사랑도 식겠다. 그건 당신 어머니가 내가 적당히 알아서 잘 끊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럴 수 없으면 나한테 그 한풀이는 그만했어야지. 나까지 왜 힘들게 하냐고. 남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때 어쩌면 끝내는 게 맞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은 드네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분노했고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그리고 굉장히 크게 실망도 했지만 저는 결국 남편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나는 이혼은 못해. 왜 못해? 나는 이제 너 사랑 안 하는데? 이런 껍데기랑 살아서 뭐해? 나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어. 바보 같고 미련하게도 과거의 남편에게 받았던 사랑과 그 다정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 잠시 방황하는 거라고 결국에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았던 생각이었는지 후회를 하지만요. 그 이후로 남편은 더 대놓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외출했고 외박했고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떨어져 나가라고 일부러 더 그랬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걸 미련하게 견디고 있었던 거고 말이죠.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의 학대 아닌 학대도 계속되었습니다. 너는 남들 다 가지는 애도 못 가지니? 네가 여자로서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애가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니. 그래도 이 집 며느리로 살아야겠다면 내 말에 충성해. 알겠어? 그런 것도 봐주는 며느리와 아내가 되고 나니 그 두 사람은 점점 더 저를 막대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제가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제대로 매운맛을 처음부터 보여줬어야 했는데 하면서요. 남편이 한 여자만 만난 건 아니었어요. 저에게 처음 걸렸던 그 여자에서 결정적으로 이혼하게 된 그 사건에 속해 있던 상간녀까지는 3명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실증을 잘 느끼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었고요. 남편의 불륜을 처음 알게 된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남편도 저를 막대했고 시어머니도 저를 막대했어요. 그걸 알고도 묵인한 순간 저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다 안고 가기로 한 거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3년을 더 버티고 있었네요. 그 3년은 단언컨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암흑 같은 시기였습니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만큼 말이죠. 3년 동안 남편은 제대로 집에 들어오는 날이 더 적어졌고 집에서 마주쳐도 저를 무슨 벌레 보듯 바라봤어요. 남편이 저를 그렇게 대하니 당연히 시어머니의 횡포는 더더욱 심해졌고 말이죠. 왜 그러고 버텼는지 아직도 의문이 드네요. 숨을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나날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의 그 일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을 한 건 남편이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그날의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 고통받으며 살았을지도 모르니 어쩌면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너 오늘 출장이라고 했냐? 갑자기 그건 왜 물어? 그냥 왜? 말도 걸지 마? 그 말이 아니잖아. 그날은 제가 출장을 가는 날이었어요. 원래 저희 회사는 출장 같은 것이 거의 없는 회사이기는 한데 그때 딱 거의 처음으로 출장을 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묻나보다 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얼마 만에 먼저 질문이라는 걸 해준다며 이제 조금씩 변하려나 하는 기대감까지 가졌고요. 그런데 이동하는 와중에 출장이 취소가 된 겁니다. 작은 회사라 원래 이런저런 변수가 참 많은데 그날도 그랬어요.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왜 열려 있지? 도어락이 다 닫히지 않은 채 조금 틈이 있더라고요. 요즘 현관문이 잘 닫히지 않으니 한 번 더 확인하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었는데 깜빡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신발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신발을 보자마자 누군가가 제 머리 위로 찬물을 뿌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여자 구두였거든요. 그 자리에 굳어 한동안 그 구두를 멍하니 내려봤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 감정은 2번을 겪어도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안방 쪽에서 어떤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발을 떼었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그때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놔야겠다고 저 자신에게 한 1000번쯤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와중에도 저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으면 그랬겠어요. 안방으로 다가가자 두 연놈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더 짜릿하다. 그래? 그러면 마누라 어디 보내고 한 번 더 불러야겠는데? 나 병원 쉬는 날 자기 마누라 좀 어디 쫓아내봐. 자기들끼리 그런 저질스러운 듣기만 해도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은 말들을 하면서 낄낄거리고 있더군요. 저는 21번 몰아쉬고는 그 방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두 연놈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기는 하더군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나타났으니 놀라기는 했겠죠. 당신이 여긴 어떻게?
네가 아무리 쓰레기 같은 놈이라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니? 어떻게 안방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러고 있을 수가 있어, 이 개새끼야? 제가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쿠션 하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남편은 그거 맞고서는 욱한 것 같았어요. 지가 뭘 잘했다고 그 쿠션 하나 맞고 욱한 게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차네요. 너 지금 미쳤어?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네가 나보고 미쳤냐고 묻는 거야? 제가 기가 차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그 당당한 표정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러게, 내가 그때 이혼하자고 했잖아. 뭐? 멍해지더군요. 그 말이 그 상황에서 나올 말인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 지금도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인간의 생각 따위 이해해주고 싶지도 않지만요. 그러게, 내가 이혼해달라고 할 때 진작 이혼해주지. 왜 버티고 있다가 이런 꼴을 당해? 이건 네가 자처한 거야. 모르겠어? 그 순간에도 제 탓을 하는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어디다 대고 누구 탓을 하는 거야? 네가 그때 이혼만 했어도 이런 꼴은 안 보잖아. 이런 꼴을 만든 당신 잘못이라는 생각은 안 해?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던 상간녀가 저를 보고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쪽 잘못 맞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간녀는 저를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쪽같이 매력적이지 않은 여자랑 같이 살면 저 같은 여자한테 끌릴 수 있는 거죠. 어디로 보나 매력이 하나도 없는데. 연애할 때는 그래도 예뻤다더니 그 말이 전혀 믿기질 않는데 지금? 저는 그때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그거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머, 멍청하기까지 한가 보네? 여기 그러면 누가 또 있어요?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하긴 인격이 그렇게 바닥이어야 그런 짓도 할 수 있는 거였겠지만 말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상간녀가 본처한테 불륜 장면에 걸렸는데 이렇게 당당한 게. 아, 그 정도 되는 쓰레기라 이런 짓도 뻔뻔하게 할 수 있는 건가? 뭐라고요? 왜요?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 있어요? 그렇게 되고 보니 오히려 이성이 확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며 상간녀를 빤히 바라보자 상간녀도 욱한 모양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더군요. 제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상간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래, 네 소원대로 이혼해줄게. 그런데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뭐? 그렇게 물을 필요 없어. 지금부터 너랑 지금 옆에 계시는 상간녀분은 제가 하는 대로 당하기만 하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 사연이 한 100개쯤 있는 여자처럼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희 아빠가 맹지인 줄 알았던 땅이 엄청 올라서 땅 부자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친정은 이사를 했거든요. 그 전에 집보다 거의 3배는 큰 집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냐? 당연히 부모님은 엄청나게 놀라셨습니다. 그간 제가 별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딸이 이렇게 울면서 나타났으니 당연히 놀라실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불효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부모님은 당연히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하셨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렇게 순순히 이혼해주고 싶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어디론가 전화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건 곳은 2곳이었어요. 바로 남편의 직장 상사와 그 여자의 직장인 병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를 미루어 봤을 때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는데 나오면서 거실에 있던 그 여자의 지갑을 열어봤거든요. 그곳에서 명함을 발견했고요.
의사였습니다. 제가 김진명 씨 부인 되는 사람인데요. 제 남편이 바람이 나서요. 이런 직원은 회사의 품위를 위해서라도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병원이 이선아 씨랑 바람난 남자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병원의 의사가 이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환자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그 병원에 다닐 수 있겠어요? 물론 처음 제 전화를 받은 남편의 직장 상사와 그 상간녀의 병원 직원은 몹시 놀라고 당황했지만 제가 곧 첨부해서 보낸 녹음 파일을 다들 들어봤는지 저에게 위로의 말까지 전하더군요. 그 녹음 파일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나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단숨에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연놈들은 정도를 모르고 파렴치했으니까요. 당연히 남편의 직장과 그 상간녀의 병원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소문은 원래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게다가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 담긴 음성까지 보냈으니 더더욱 뒤집어질만 하기는 했어요. 남편과 그 상간녀는 회사에서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그 녹음본에 있지도 않은 내용들까지 살이 붙여져서 소문은 더욱더 부풀어졌어요. 저는 그들이 억울해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스스로 자처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억울해했어요. 내가 지금 천하의 개쓰레기 같은 년이 됐는데? 맞잖아요. 천하의 개쓰레기 같은 년. 분리수거도 안 되는. 뭐라고요? 왜요? 유부남이랑 불륜하면서 그것도 본초 출장 간 사이에 안방을 떡 차지하고 누워서는 이게 더 짜릿하네 어쩌네 하신 양반이 설마 본인이 쓰레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그건 너무 양심이 없는데. 저는 일부러 크게 이야기했어요.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말이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미친 거 아니야? 하는 말들 말이죠. 그리고 그 상간녀도 그 말을 들은 건지 얼굴이 점점 더 시뻘개지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제가 그런 상간녀를 보고 픽 웃었어요. 정말 저도 모르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웃어? 명예훼손으로 고소? 해보세요. 내가 당신 명예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구석구석 하나하나 법정에서 만천하에 다 공개하면서 이야기해봅시다. 나는 또 항소하고 또 항소할 거예요. 당신들 아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알게 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제 그 이야기를 들은 상간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런 배짱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짓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리고 그 상간녀는 어느 순간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지도 않았고요. 본인도 더 이상 소문이 퍼지는 건 싫었던 겁니다. 듣기로는 아버지한테 머리채로 엄청나게 잡혔다던데? 그 집안이 명예 이런 걸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었나 봐. 아버지 체면 다 깎아먹었다고 카드도 끊고 머리채도 잡히고 아무튼 그랬다나 봐. 물론 더 하라면 더 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복수를 할 진정한 대상은 그 상간녀가 아니라 바로 제 남편이었으니 더 거기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제 남편에게 했던 복수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남편은 회사의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인사발령이 완전 한적한 부서로 났다고 하더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르고 싶은데 해고를 할 수 없을 때 그런 식으로 해고를 유도하는 거. 흔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죠. 너 때문에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왜 나 때문이야? 당신이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왜 집안 문제를 만천하에 까발리는 건데? 내가 내 집안 문제 까발리던 말던 꼬우면 억울하면 고소해. 사실 남편에게는 고소당할 생각까지 하고 일을 벌인 거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처벌받게 된다면 벌금을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 사전 조사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아빠가 본인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성이 풀릴 만큼 다 하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게 마음에 큰 짐을 던 이유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거든요. 너는 주제들 모르고 네 입에서 먼저 이혼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냐? 그 미친놈이 바람을 몇 번이나 피웠는 줄 아세요? 감히 내 아들을 보고 미친놈이라니. 그리고 너 같은 걸 마누라라고 두고 있으면 세상 어느 누가 딴 눈을 반팔아?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 네 잘못이지. 봐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녹음본 하나를 들려줬어요. 평범하게 저를 학대하던 어느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대먹지 못한 년아, 너는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너같이 거지 같은 년을 내가 며느리라고 들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다. 나가 죽어, 어? 너 같은 며느리는 없어도 그만이다. 차라리 뒤지고 새 며느리 보는 편이 나을 것 같으니까 나가 죽으라고. 아마 시어머니도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그런 식으로 듣는 건 굉장히 새삼스럽기는 했을 겁니다. 분명 본인이 다 한 말인데 마치 다른 사람이 한 말인 양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움찔 놀라기는 했어요. 음흉하게 이런 걸 다 녹음해놓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걸로 뭐 하려고? 어디에 이야기라도 하려고? 그래, 해라 해.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가만히 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소할 거예요. 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처럼 말이죠. 뭐래? 고소요. 수년간 며느리를 학대한 시어머니로 기사까지 나게 해드릴게요. 소문나도 상관없다고 하셨죠? 진짜 어머니라 아는 모든 사람이 이 대화 내용을 다 들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 진짜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덜 했어요. 제가 느꼈던 감정 어머님이 다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절망, 분노 이런 거 다요. 시어머니는 제 단호함에 꽤 놀란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제가 말뿐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듯 했어요. 그래도 설마 고소까지 할까 하면서 떠보듯 물어보더군요. 고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네가 돈이 어디 있고 백이 어디 있어서 고소를 해서 나를 골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어?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주제를 모르는 건 지금 어머님이시겠죠? 시어머니 또한 저희 아빠가 갑자기 벼락을 맞듯 부자가 된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 뭐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현금 부자가 됐거든요. 뭐라고 싶냐고 물으셔서 이 집안에 복수하고 싶다고 했더니 제일 비싼 변호사 선임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어머님, 이제는 겁을 좀 내세요. 네?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믿을 수가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고 저는 돌아서 나왔습니다. 뒤로 저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집 앞으로 찾아오더군요.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좀만 물어보니까 알려주던데 뭐 왜 이야기 안 했어? 남편이 휘황찬란한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부자가 된 걸 왜 알려주지 않았냐는 말이었겠죠. 왜? 우리 아빠가 부자가 된 걸 당신한테 알려주면 뭐가 좀 달라지니?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래서 달라질 거였으면 더더욱 너랑 잘 헤어졌네. 아니, 부부 사이에 그런 것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어딨어? 너랑 내가 부부였니? 정말이지 기가 차서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첫 바람 이후로 단 한 번도 저랑 남편이 부부 사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서로의 인상을 단 하나도 공유하지 않고 대화도 없으면 다른 여자만 주구장창 만나는 그런 사이가
어떻게 부부 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런 이야기는 해야지. 왜 해야 하는데? 제 그 말에는 남편은 아무 말을 하지를 못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저는 남편을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그 말이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제가 남편의 그 말에 인상을 팍 쓰고서는 도대체 무슨 개소리를 하냐는 듯한 얼굴로 바라봤어요. 저는 제 귀로 들었지만 그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겠더군요. 당신 나 좋아하잖아. 내가? 그건 과거의 나지. 지금은 아니야. 우리 잘해보자. 이제는 내가 잘할게. 내가 이제 당신이랑 잘해볼 마음이 단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 예전에 정말 좋았잖아.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잘할게.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니? 그 말을 믿게? 그리고 네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았는데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가? 너는 네가 말하고도 네가 한 말이 안 되는 걸 몰라? 제가 소리를 단호하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의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그리고서는 약간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를 그렇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내 탓하지 마. 내가 그만큼 바람이 났다는 건 너는 매력이 없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다른 남자는 못 만난다고. 내가 평생 혼자 살아도 너 같은 거랑은 같이 안 산다고. 제가 소리를 악하고 지르자 순간적으로 남편이 놀라서 저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더군요. 제 그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을 테니 많이 놀라기는 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날은 남편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자신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걸 변호사를 통해 들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합의를 하러 온 자리에서 시어머니도 함께 나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고소만은 하지 말아다오. 시어머니가 숙이고 들어오더군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뭐 사실 진지하게 고소할 생각은 없기는 했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겁을 먹은 시어머니를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듣고 싶었고요. 두 분 다 저에게 약속 하나만 하시고 그 약속을 각서로 쓰시면 합의 드릴게요. 고소도 안 하고. 하실 수 있겠어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느냐는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각서 쓰세요. 두 분 모두. 그래. 지금 쓰마. 시어머니는 바로 쓰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왜? 하는 얼굴로 가만히 쳐다봤고요.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너랑 내가 인연 같니? 악연이지? 내가 죽을 때까지 혼자 사는 한이 있어도 너 같은 거랑은 다시는 안 만난다고 했지? 너 같으면 바람을 한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피우고 안방에 상간녀 데려와서는 그 짓을 한 남편이랑 다시 얼굴 마주하고 싶겠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생각이 있니 없니?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각서를 다 쓰고 사인을 하기 직전에 잠시 망설이던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거기 지금 사인 안 하면 나 진짜 이 고소 끝까지 간다. 하고 말이죠. 남편은 그제야 포기를 한 듯 사인을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여기였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그 뒤로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남편의 걱정과 우려와는 달리 저는 금방 만나는 남성분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봉사활동을 다니셨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잘 풀렸으니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남자 한 분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괜찮은 것 같다며 한번 소개를 받아보라고 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자를 새로 만나서 연애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데다가 이제는 더 이상 겉만 보고서는 사람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인 불신 같은 게 커진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엄마는 그럴수록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마음의 병을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만났습니다. 사실 반 이상은 거절하기 위해 나간 자리였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첫인상이 좋았고 그리고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굳이 연애를 하지 않아도 친구로 지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그래서 몇 번 더 만나게 되었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이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너 남자 만난다며? 남편이 어디서 알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술이 잔뜩 취해서 말이죠. 너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면 안 되는 거 몰라? 제가 각서를 생각하라며 그렇게 말을 해주지만 술에 취한 남편은 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더군요. 네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둘 것 같아? 좋은 말로 할 때 헤어져. 알겠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네 말을 왜 들어? 이게 진짜. 그렇게 하면서 남편은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그때 그분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꼼짝없이 남편에게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헤어지고 뭔가 이상한 기분에 저를 따라왔던 그분이 남편의 팔을 턱 하고 잡은 거였어요. 너 뭐야? 이분이랑 만나고 있는 그 남자입니다만. 남편은 그제야 그분을 아래 위로 훑어봤어요. 아마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감히 덤빌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은 남편보다 덩치가 한참이나 크고 힘도 센 사람이었거든요. 과거에 운동했다고 들었기도 했고요. 네가 그놈이야? 초면에 반말은 좀 하지 마시죠. 네가 내 마누라 만나는 그 새끼냐고. 이혼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쪽 마누라죠? 이 새끼가?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남자를 향해 손을 다시 번쩍 들었지만 그마저도 막혔습니다. 반대쪽 손을 들었지만 그것도 막혔고요. 힘이 아무리 줘도 손을 빼지 못하고 아등바등하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웃음이 났던 것 같네요. 남편은 웃는 저를 보고 쪽팔린 듯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말이죠. 돌아가지 않으시면 진짜 무서운 꼴 보실 겁니다. 무서운 꼴 뭐? 너 나 지금 협박하냐? 그렇게 들리면 그렇게 들으셔도 되고요. 제가 동네의 건달 형님들부터 경찰의 검사분들까지 모르는 분이 없거든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긴 했어요. 그분은 아주 예전에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셔서 아는 사람이 대단히 많기는 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과 다 연락을 하고 지내는 건 아니어도 말이죠. 그게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또 남편은 그 말로 인해 겁을 잔뜩 먹었으니 그걸로 된 거죠. 만난다는 남자가 이런 건달이었어? 남편은 그분을 오해한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건달 아니고 검사분이셔. 그 말에 남편의 눈이 더 이상 커질 수 없게 동그랗게 커졌어요. 네, 엄마가 소개해준 그분은 현재 직업이 검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눈치챘으면 도망이 나가. 제 그 말에 그분은 남편의 손을 놓았고 남편은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돌아서서 갔습니다. 그 도망가는 뒷꽁무니를 보고 있자니 저 사람을 사랑했던 과거의 제 모습까지 쪽팔려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이 없기는 합니다. 물론 그 뒤로 들은 소식들은 있어요. 지금은 짧게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소문이 나는 것이 두려워 빨리 합의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소문이 다 났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학대한 시어머니로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하도 수군거리니까 그 성질머리를 참지 못하고 어느 날 수군거리는 동네 사람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바람에 경찰서에 가서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하기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한평생 그렇게 막 나가시는 분인데 한 번에 바뀐다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여자와 새 살림을 차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여자를 잘 만났는지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을 피워 또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네 전 남편은 아마 위자료 물어주다가 언젠가는 알거지 될 거다. 그 바람길을 고칠 수 없겠다면 평생 연애나 하면서 살지 왜 결혼은 하는 걸까? 그런 인간들이 또 안정적인 가정을 더럽게 원해요. 지가 나중에 늙어서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이기적인 새끼들.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있네요. 아마 남편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또 어딘가에서 저같이 덜 떨어진 여자를 만나서 속여 결혼했다가 또 그렇게 이혼 당하겠죠. 지인의 말처럼 남편의 마지막은 더 이상 물어줄 위자료도 없어서 여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는 게 그 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분과 잘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남편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사람은 겪어봐야 알 수 있다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결혼까지는 조금 걸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서로 길게 보고 만나고 있기는 합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는 영어학원과 쿠키 클래스를 다니고 있어요. 아빠가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셨었는데 그게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더없이 행복한 하루하루예요. 가끔은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에 마지막으로 사연을 쓰고 모든 것을 잊고 싶어서가 가장 큽니다. 사실 남편과는 완전히 끝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 화도 나고 손도 떨리고 그러거든요. 남편에 대한 감정이 남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때 제가 당했던 수모들이 생각나서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분노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이야기이긴 하니까요. 한때는 그 인간의 불행을 빌었던 적도 있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않으려고요. 제가 딱히 그 인간의 불행을 빌지 않아도 그 인간은 지금은 앞으로도 점점 더 불행해질 것 같으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더욱 행복해질 수 있길 바라봐 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 인생의 길에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익숙한 것에 길들여지지 않으셨나요? 항상 내 옆에 있을 것 같고 항상 내 편이 되어줄 것만 같던 그런 사람. 제가 담백하게 써내려가는 사연을 들으시고 저같이 후회하시는 삶을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인생 끝자락에서 주저리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고 당연하기에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나이 60이 훌쩍 넘고서야 제가 이리도 미련한 인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젊을 적이만 해도 저는 제 잘난 맛에만 살아가는 녀석이었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래도 동네에서 제법 잘 산다고 소문이 난 분들이었고 저는 부모님의 하나뿐인 늦깎이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에 자식을 포기하고 있었던 부모님은 기적같이 찾아온 저를 그 누구보다도 알뜰살뜰 아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내 보물. 우스꽝스럽지만 부모님은 제 이름보다 보물이라는 애칭으로 저를 많이 부르셨습니다. 동네에서 주변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을 만날 때면 지겨울 정도로 우리 아들이에요 하며 소개하는 탓에
적어도 동네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만 받고 자라다 보니까 자연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지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덕분에 학교 다닐 때 내내 반장, 부반장을 도맡았습니다. 그리고 교우 관계도 좋았어요. 그때까지 제 인생에 고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2살이 되었을 때 그리 크지도 않는 저희 지방으로 서울에서 예쁜 아가씨가 이사를 오게 되면서 조금의 고난을 겪었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왔는데 떡 좀 드셔보세요. 아, 네. 이사 오셨다고요? 어디서? 서울에서 왔어요. 떡이 맛있으니 꼭 드세요. 그럼 종종 뵈어요. 적지 않은 수의 여자친구를 만났지만 그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와서 그런지 시골 여자들이랑은 다르게 기품도 있고 괜히 우아해 보이고 하는 행동거지 하나하나도 이곳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온 거라는 티가 풀풀 났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왔다는 여자 진짜 예쁘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야. 나 솔직히 얼굴 보고 깜짝 놀랐잖아. 말씨도 다르고 여기 여자들이랑은 완전 다르더라니까. 서울 여자들 다 깍쟁이들일 줄 알았는데 그 여자랑 한번 데이트라도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덕분에 동네 또래 남자 녀석들과 모일 때면 서울에서 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단골 주제로 삼아졌습니다. 다들 보는 눈은 똑같다고 제 눈에 예쁘다고 생각된 여자가 다른 녀석들 눈에 안 예뻐 보일 리 없었습니다. 또 서울이라고 하면 은근 서울 여자는 죄다 깍쟁이들밖에 없다더라 하는 풍문이 돌았기에 확인해 볼 길은 없으면서도 내심 그런가? 하는 마음을 한구석에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길 가다가 동네에 그 누구라도 불편을 겪고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찾아보기도 했고 시설도 좋지 않아서 여러모로 불편할 텐데도 그 흔한 불평 한번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는 아가씨 어쩜 그리 예의가 바른지 아까 내가 장을 보고 오는데 저 멀리서 와서는 봉지 무겁다면서 하나를 들어주는 거 있지? 그렇게 괜찮다고 해도 도와주게 해달라면서 웃는데 너무 이쁘더라. 경우 너랑 동갑이라던데 마음 같아서는 네 짝 삼아주고 싶어서 혼났어. 어머니도 참. 저희 부모님도 그 아가씨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까지 그렇게 칭찬 일색이시니 늘 멀리서 얼굴 정도만 힐끔대던 게 전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 역시 진심으로 그 여자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게다가 때마침 동네 다른 녀석들도 지지부진한 탐색전은 끝마쳤는지 은근히 여자에게 다가가서는 요 근처에 냇간물이 맑은데 한번 보러 갈래요? 라며 가짜는 추파를 던져댔습니다. 괜히 그걸 보니 울컥하더군요. 질 수 없다 싶어서 저 역시 제대로 사귀어 볼 생각으로 말을 걸고 최대한 오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의 모습은 아마 동물의 왕국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동네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 온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자신의 매력을 뽐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단순히 서울에 와서 시골 여자들에게 없는 멋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라는 단순한 이유를 넘어서서 그 여자에게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같이 데이트 같은 산책도 하고 번화가로 나가서 커피도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저 역시 진심으로 반해서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민정 씨, 저는 민정 씨가 좋은데 민정 씨는 어때요?
민정 씨만 괜찮으면 저는 깊게 만나보고 싶은데. 저도 철우 씨가 좋아요. 우리 그럼 한번 만나봐요. 다행히도 여자 역시 부끄럽게 웃으며 제 멋없는 고백을 받아주었어요. 그냥 동네의 예쁜 여자에서 여자친구가 되고 저는 제가 정말로 생각이 짧은 놈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냥 얼굴이 예쁘고 도시에서 왔고 이런 것들은 정말 제 여자친구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얼굴이 예쁜 것은 맞았지만 여자친구는 얼굴보다는 마음이 더 예뻤고 언제나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좋아했으며 자신이 부족한 것을 인정할 줄 알고 남이 잘난 부분은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칭찬할 줄 아는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우리가 아직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언젠간 현실적인 여건이 갖춰지면 꼭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 나 학생 때도 성인이 되어서도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장난으로라도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애초에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빈말로라도 결혼과 같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성격이거든. 근데 처음으로 널 사귀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꿈을 꾸게 돼. 나중에는 이 시골을 벗어나서 서울의 상경에서 함께 살고 있겠지? 애는 몇이나 낳을까? 아니면 잘 이야기해서 평생 우리 둘만 같이 살아도 좋겠다. 이런 것들 말이야. 난 너랑 꼭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 제 생각보다 저는 더욱더 제 여자친구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절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한치의 후회도 없게 해주고 싶었기에 그만큼 잘해주었고 일부러 집에도 자주 데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 때문이었어요. 우리 이제 일자리도 잡고 좀 더 큰 곳에서 돈 버는 게 좋지 않을까? 슬슬 서울에 가서 같이 살아보자. 서울? 서울살이가 조금은 걱정도 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여자친구가 먼저 제의를 해주었고 이를 물릴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저는 부모님에게 즉시 알린 뒤 부모님과 여자친구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방을 잡아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귄 기간도 오래되었고 저희 나이도 30이 조금 넘었다 보니까 이미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사이에서 결혼 자체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도 쉽게 허락받을 수 있었죠. 우리 서울에 가게 되면 그때는 결혼해서 살자. 그래서 서울에 올라간 지 딱 반년이 지난 뒤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넘어서서 비로소 남편과 아내가 된 것이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여자와 정말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감격스러우실 겁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행복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식을 올린 뒤에는 아이를 가지는 것에도 신경을 써서 결혼하고 2년 뒤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쌍둥이로 낳았죠. 하지만 행복과는 달리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기울어졌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아끼면서 살아도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갈 일이 많다 보니까 저축은커녕 당장 내 식구 제대로 옷 갖춰 입거나 밥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이 많지. 이 추운 날에 난방도 끊기고 내가 너무 자신만만했나 봐. 미안해. 왜 그런 말을 해, 당신. 당신이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데 빈말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마음 아파. 난 오히려 내가 지금 애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그게 더 미안해. 아내는 늘 좋은 말로 절 격려해 주었지만 처자식이 있는 전 속이 늘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얼른 돈 벌어야 하는데 하는 조바심이 너무 났죠. 그러던 어느 날 때마침 친구놈 중 하나가 사업을 한다고 따로 투자금 없어도 되니 보증만 서주면 사업 성공하자마자 무조건 5천만 원을 입금해준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정말이야? 보증만 서주면 그 큰 돈을 입금해준다고? 그래, 내가 너 힘들게 사는 거 잘 알지 않냐. 친구들 다 둘러보다가 너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 기회에 돈 좀 모아봐.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나도 언젠간 잘 살게 되면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제가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했다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쉽게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도 정신적으로 너무 몰려 있었습니다. 당장 친구가 이야기한 5천만 원이라는 큰돈의 달콤함에 휩쓸려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죠. 적게 알고 지내온 친구가 아니기에 믿기도 했고, 친구가 사업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들어도 이건 대박이다 싶었기에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업은 망했고, 망하다 못해 제 앞에서 사탕 발린 말로 저를 꿰었던 친구는 하늘로 사라졌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코빼기도 보이기는커녕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친구가 남긴 빚은 모조리 저의 차지가 되었죠. 괜찮아. 우리 조금 더 열심히 일하자. 지금보다 더 아끼고 살면 괜찮아질 거야. 괜찮다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원도 제대로 못 가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는데 우린 뭐예요? 어쩌면 좋냐고요? 이게 내 탓이야? 아니, 나도 살아보려고 한 거야. 잘 살아보려 저지른 짓이라고.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이야. 에이씨. 제 덕분에 곤란해진 건 당연히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둘, 그리고 아내까지 빚에 시달려 했죠. 그러다 보니 싸움이 잦아지는 건 당연했어요. 그쯤 저는 탈출구가 필요했고 그때부터 술병을 잡기 시작했어요. 애 앞에서도 술을 마셨고 아내에게도 술 사오란 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아내에게도 아이에게도 너무나 못할 짓을 했단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장모님까지 오셔선 제 수발을 드셔야 했어요. 장모님 오셨어요? 뭐하러 오셔요? 술이 얼마나 안 좋은데 또 먹고 있어. 김서방, 나는 자네 원망하지 않아. 자네 열심히 살려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알고 있어. 그러니 돌아오게나, 응? 우리 딸도 손주들도 나도 자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장모님의 말이 왜 이리 제 마음을 녹였는지 저는 그만 장모님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듯 반성은 3일이었고 그 후 저는 술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차가운 방바닥 위에서 고생을 해야 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던 탓에 여러 가지 부업으로 저를 도와서 돈을 벌고 생계에 보탰습니다. 아내가 한 부업 중엔 정말 단순 노동이 많았어요. 그런 걸 하는 아내를 보면 정말 가엾게 느껴질 만도 한데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어 그런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 바뀌지 않는 내 자신에게 화만 더 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앞에서 아내가 크게 한숨을 쉰 적이 있었어요. 그놈의 한숨 좀 작작 쉬어. 힘들다고 쉬이라도 하는 거야? 내가 집 나갈까? 그걸 바래? 한숨도 내 마음대로 못 쉬어요? 정말 당신 왜 이래요? 아빠, 엄마, 아빠 무서워. 울지마, 승희야. 진영아, 울지마.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당신, 이제 속이 좀 편해요? 당신 술병 들고 있느라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저번 달엔 당신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셔요. 근데도 당신 어머님이 당신 걱정한다고 아무 말 하지 말래서 나는 말도 못했네요. 그리고 저저번 달엔 우리 아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어요. 당신 밖에서 술 먹는 동안이라 이것도 알 수가 없었겠죠. 구급차는 안 오지, 택시는 안 잡히지. 그래서 내가 중간에 아이 없고 응급실까지 뛰어갔다고요. 우리 아이 조금만 늦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당신만 힘들어요? 세상에 힘든 사람이 당신밖에 없냐고요. 당신이 타들어가는 내 속을 알기나 하냐고요. 그때 아내의 말에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 느껴졌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열이 올라 응급실에 갔던 것도, 제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제게 말은 하지 못하고 안쓰럽게도 혼자 버티고 있었던 거였죠.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턴 대화 없이 지냈지만 저는 술도 덜 먹었고 조금씩 아내 부업을 돕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내심 이런 제 변화에 조금이나마 기대를 품고 있는 듯 보였어요. 내가 이거 인형눈 붙이고 잘게. 당신은 먼저 자. 정말 괜찮겠어요? 내일 애들 학교 데려다 주긴 해야 해서. 그럼 나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잘게요. 고마워요. 무뚝뚝하게 말하긴 했지만 아내의 눈 아래 거뭇거뭇한 게 마음에 걸려 제가 하겠다고 하고 인형 눈을 붙이고는 했어요. 그날도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잠든 아내를 쳐다보던 중 아내의 손등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이게 뭐야? 순간 저는 너무 놀랐어요. 당시 아내는 부업으론 모자르다고 생각해 저에게 아이를 맡기고 가끔씩 밤에 택배 분류하는 일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 장갑도 끼지 않고 일을 했는지 손등에 성한 곳이 하나 없더군요. 여기저기 모두 까져 있고 상처만이 가득했어요. 연고도 바르지 않았는지 어떤 상처는 흉해져 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한 집에 살면서 이걸 모르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순간엔 아내 앞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그나마 당신 덕에 힘겨운 순간들을 지날 수 있었는데 빚지고 나서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용서해달란 말도 못하겠어. 그간의 저를 되돌아보았어요. 집에 오면 무기력증에 시달리면서 아내와 대화를 안 하는 것은 당연했고 저한테 오는 아이들을 살갑게 한번 안아주는 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죽일 놈, 말 그대로 이혼당해도 싼 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제게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절 품고 가려 했던 거지요. 저는 저를 믿어줬던 아내를, 장모님을, 자식들을 생각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시작하고 싶었기에 막노동부터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벽돌을 나르는 일은 힘들었고 고생스러웠지만 처자식 생각하면 충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기분 좋아? 아빠가 일 나가고 술도 안 마시니까 진영이 너무 좋아. 그래? 진영이가 좋다니까 아빠도 좋네? 일은 고되었지만 절 걱정해주는 어린 자식들의 작은 속삭임을 들으면서 이 어린 것들 학교는 학원은 보내줘야 하고 밥은 먹여야 하니 그 생각으로 버티었습니다. 또 아내 혼자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 그것만으로 다행이었어요.
아내는 당연하게 일하는 게 뭐 그리 그게 고마운 건지 제게 참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간의 과오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요. 여보, 추운데 고생했죠. 오늘 당신 좋아하는 부대찌개 해놨으니 얼른 한 숟갈 떠요. 뭐 이리 힘들게 많이 차렸어. 대충 찌개 하나만 하지. 몸 쓰는 사람이 밥 든든하게 먹어야죠. 얼른 먹어봐요. 맛있어요? 맛있네. 아내는 저만큼이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밥 한 끼 먹지 않으면서 저에게 햄 잔뜩 들어간 부대찌개 국물을 입안에 밀어 넣어 주었어요. 그 국물의 온기가 느껴지자 저도 모르게 콧잔등이 시큰해선 고개를 푹 수그려야 했죠. 처음엔 막노동을 했지만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이후엔 다시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자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게 되었고 벌레 나오는 단칸방에서 조금 큰 방으로 이사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겐 여전히 늘 미안했어요. 얘들아, 그래도 집 좁아서 많이 불편하지? 아니야, 아빠. 무슨 소리야. 저번 집에 비하면 훨씬 크고 깨끗한데? 이 정도로도 우린 감지덕지야. 우리 걱정은 하지 마. 너네 학우는 이제 고등학생 되었으니까 과외 아니면 교습소라도 다닐래? 아빠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에이, 교과서 보고 수업 잘 들으면 성적 잘 나오는데 무슨 학원까지? 됐네요. 아빠, 우리 공부에 말려 죽일 셈이야? 지금으로도 충분해. 뻔히 제 사정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가난이 뭔지 참. 애들에게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알겠다고 하는 수밖에요. 빚을 갚아야 아이들에게도 더 잘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참 서글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마침 일하던 회사에서 나와 조금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은 가구 회사였어요. 처음엔 맡은 일을 그저 성실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해나갔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도 합이 맞고 다들 열심히 하니 저도 더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좋게 봐주신 사장님이 어느 순간부터 제게 조금씩 일을 더 맡겨주셨어요. 처음엔 저한테 큰 프로젝트가 턱턱 떨어지니 긴장도 되었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 무조건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불사하며 매일같이 일에 열중했고 그에 따라 연봉 인상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여보, 이번에 월급을 이렇게나 많이 받았어요? 당신 정말 대단한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나를 아주 신뢰하고 계셔. 덕분에 월급이 많이 올라갔어. 아마 내년엔 더 인상될 것 같아. 당신도 이제 아르바이트 그만해. 내 돈으로 빚 갚고 하면 되니까. 그때가 바로 제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일 그만두라고 한 때였어요. 당시 아내는 허리가 많이 아픈 상황인데도 쉬지도 못하고 분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늘 안쓰러웠는데도 빚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두라 할 수 있었던 거였죠. 허나 아내는 고개를 내저었어요. 이까짓 건 뭐 힘들다고 그만둬요? 나도 지금 일하는 곳 많이 편해져서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당신도 고생하는데. 아내는 힘들지 않다며 맑게 웃어 보였고 끝끝내 제 설득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쯤에는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이 되면서 빚도 다 갚았고 제 사업까지 했는데 그게 잘 돼서 경제적으로 엄청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행운이 저를 따라오는 느낌이었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인생이 너무도 잘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불안하긴 했지만 드디어 내 고생이 빛을 보는구나, 하늘이 노력을 알아주는구나 싶었습니다. 허나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사업이든 뭐든
제가 그 암흑 같은 시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힘든 순간에도 늘 저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었죠. 당시엔 그걸 모르고 있었지만요. 그런데 사람은 당연한 것에 무뎌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나 아내를, 가족을 소중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처음부터 원래 있던 것처럼 꾸준히 곁에 있다 보니까 제가 참 멍청하게도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게 되었어요. 어느 날 보니 힘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니 그렇게 예쁘고 우아해 보였던 아내는 어디 가고 쉰이 다 되어가는 아줌마만 남아있었어요. 분명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순수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진 풍파에 휩쓸려서 함께 사라진 건지 원래도 그리 살가운 성격이 아니었으나 저는 아내에게 더욱더 무뚝뚝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대꾸 하나 안 해주는 저임에도 아내는 언제나 제가 일을 하고 돌아오면 외투를 받아들고는 웃으며 수고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고 이야기해도 늘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한 상 가득 차려놓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저한테 호통을 들은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내가 밥 먹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쓸데없이 밥을 왜 차려놔? 이걸 누가 먹으라고? 전화를 해주지 그럼. 나는 문자 확인을 안 하니까 모르고 있었죠. 화내지 말고 내가 먹을 테니까 들어가서 쉬어요. 아내는 그런 저에게 화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모자란 남편인데도 오히려 미안하다고 자기가 깜빡했다며 불 다 꺼진 밤에 부엌에서 몰래 숟가락을 달각거리며 제가 먹지 않는 저녁 밥상을 먹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제가 그리 착한 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 하나 제대로 안 챙길 정도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적은 없었는데 그때 저는 그저 제가 돈을 벌어다 주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노릇을 다한 것이라고 치부하며 나는 충분히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라고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아내가 고깝게 보였고 심지어 처음 결혼할 당시 아름다웠던 모습조차 온데간데 사라진 아내는 좋아할래야 좋아할 구석도 없었어요. 당신 화장이라도 좀 하지 그래? 응? 화장이요? 아니 공원 산책 나가는데 무슨 화장을 해요. 나도 보는 사람 눈이 있다고. 당신 나이도 있는데 이제 좀 가꿀 때도 됐잖아. 돈도 있으니까 피부과 가서 레이저 시술이니 뭐니 그런 것도 좀 받고 해. 가끔 같이 다니는 내가 창피해. 창피요? 당신 내가 창피해요? 아내와 가끔 산책을 나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가는 게 괜히 저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가라며 돈을 던졌는데 아내는 창피하단 말에 상처를 받은 것 같더군요. 그 이후 혼자 괜히 거울을 들여다보고 한숨을 푹 쉬는데 새삼 미안했습니다. 곰곰이 되짚어보면 아내는 참 유순한 구석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건 사귈 때도 그랬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더욱더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나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놈 말에 이끌려 아가씨들이 있는 술집에 갔는데 거기에 푹 빠지고 만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젊은 여자들이었어요. 그 여자들이 그렇게나 이뻐 보였습니다. 보고 있으면 꼭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았고 쉰내나는 아내와 더 비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들과 노느라 계속 유흥업소를 방문했고 거기에 푹 빠져 외박도 잦아졌어요. 당신 왜 안 들어와요? 오늘도 야근이에요? 그래, 늦는다고 했잖아. 왜 전화야, 귀찮게. 얼른 끊어. 요즘 왜 이리 야근이 잦은 거예요? 당신
뭐 나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어요? 그럼 내가 바람이라도 핀단 거야, 뭐야? 당신, 날 그렇게 못 믿어서 어떻게 살아? 미안해요. 알겠어요. 아무튼 내일은 야근하지 말아요. 애 생일이니까 꼭 일찍 들어와야 해요. 알겠어. 이래 하니까 이제 끊어. 아내는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지만 저는 들키지 않기 위해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생일날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참석하지 않았고 아이들에게서 오는 전화도 문자도 다 모른 채 젊은 여자들과 놀기 바빴어요. 그렇게 술을 진탕 마시고 유흥에 빠져있는 삶은 거의 중독 수준이었습니다. 당신 나랑 약속했잖아요. 왜 늦은 거예요? 일이 바쁜 걸 어떡해. 애한테 용돈 줬으니 그걸로 됐지 뭐. 그리고 애도 컸으면 이제 가족 말고 친구랑 보내고 싶지 우리랑 보내고 싶겠어? 괜히 애 붙잡지 마. 돈이 다예요? 진영이 계속 당신 기다렸다고요. 됐어요. 사과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요. 집이 안정되고 난 후 아내가 제게 화낸 건 몇 없는 일이었지만 자식 생일에 빠지자 냉기가 흘렀고 집 분위기는 그야말로 서늘해졌어요. 그러니 이상하게 집에 들어오기가 더 싫어지더라고요. 형님, 오늘도 가셔야죠. 에이, 설마 형수님 때문에 망설이시는 거 아니죠? 집에 돈 대주고 있으면 됐죠. 얼른 가서 놉시다. 저는 그렇게 다시 악마의 꼬임에 넘어가 유흥업소에 갔고 젊은 아가씨의 술을 받으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어이 아내가 제 주머니에서 업소 아가씨의 립스틱을 발견했을 땐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티내지 않으려 했지만 제 얼굴에선 이미 당황스러움이 드러나 있었고 아내 역시 이게 뭐냐며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했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부부인데? 아내는 바닥을 뒹굴며 오열을 했고, 나중엔 장모님까지 와 제게 사실을 말하라 했건만, 저는 꿋꿋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장모님, 아닙니다. 그냥 한번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거래처 대접하느라 간 거라고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도 계속 거짓말할 거야? 그만둬!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 답답해서 원. 그 후 저는 정말로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쓰레기처럼 느껴져서 유흥업소에 가지 않았고 매일 꼬박꼬박 집에 들어왔지만 아내는 언젠가부터 모든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처럼 우울한 얼굴로 벽만 쳐다보고 있었죠. 어떨 때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급기야 정신과에 가보라고 제가 말할 정도였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는지 아내는 고개를 내저으며 그저 자신이 기르는 화초만을 쳐다보았어요. 그즈음에는 자식과도 얘기를 잘 하지 않았는데 자식들조차 걱정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정말 괜찮은 거 맞죠? 나도 잘 모르겠다.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보아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그것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딱 한 번 명절 때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이번 명절은 친정에 먼저 가고 싶어. 당신은 같이 안 와도 되니까 연휴 하루만 친정에서 보내고 바로 당신 따라갈게. 저희 부모님이 옛날 분이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명절 때 무조건 며느리는 시댁에 먼저 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껏 명절마다 아내는 무조건 연휴 첫날과 명절 당일은 저희 집에 있었고 마지막 연휴 날에만 친정에 들리고는 했었기에 저런 제안을 하는 것도
저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굳이 안 들어줄 이유도 없는 부탁이었는데 저는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괜히 싫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 먼저 잘 망가놓고 왜 갑자기 그래?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 이번 한 번이면 돼. 명절 당일에 늦지 않게 바로 갈게. 보통 제가 안 된다고 한 번 이야기하면 아내는 군말 없이 제 말을 따르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때의 아내는 유독 고집이 셌습니다. 그때서라도 그냥 알겠다고 하고 다녀오라고 하면 될 것을 저까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저희는 한바탕 크게 싸웠죠. 그리고 결국 아내는 저와 아무런 이야기 없이 혼자 친정으로 훌쩍 떠났습니다. 아빠가 너무 심했어요. 아이들까지 저를 타박할 정도였지만 저는 명절 때도 결국 내내 대면대면하게 굴었고 명절이 끝난 뒤에도 말 한마디 나누려 하지 않았어요. 내심 제가 이렇게 있어도 언젠가는 아내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이 지나고 아내는 제 믿음대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 암 말기래. 그 내용은 저조차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지만요. 가까이 사는 가족, 그것도 결혼한 상대방이 시한부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딱히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만일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뭔가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말하는 게 맞는지 살 날이 몇 개월도 채 안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녕 진실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 연휴에 친정에 먼저 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도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파리한 얼굴로 웃는 아내를 두고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 정리도 마음 정리도 되지 않아 하루하루가 혼란했지만 시간은 참으로 매정하게도 흐르더군요. 아내의 암 소식에 아내를 붙잡고 엉엉 우는 아이들을 보아도 저는 그때조차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3자의 일인 것처럼 멀거니 그 모습을 관망하게 되었죠. 이렇게까지 슬프지 않아도 되나? 이 마음이 정상인가? 수십 번도 넘게 저를 검열하고 다그쳐봤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때의 저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한평생 저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술을 해도 완치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조금이라도 삶을 늘리려면 빨리 수술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한 상황에도 초연했죠. 최대한 입원을 미루고 저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아내는 평소 주말에 저를 귀찮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에게 그러더군요. 당신이랑 집 근처 공원을 돌아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 없이 겉옷을 챙겨 들고 아내와 함께 집 밖을 나왔습니다. 여름을 앞둔 봄이었던지라 햇살은 따뜻했고 미지근하지만 청량한 바람이 부는 시기였습니다. 아내와 그렇게 데이트 같은 행동을 한 것은 결혼하고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쩐지 어색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걷다가 아내 얼굴을 힐끔 보는데 여기저기 돌아보며 웃는 얼굴이 꼭 처음 아내와 사귀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내가 너무 중요한 것을 잊고 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 이후로 아내가 입원하기까지 딱 3번. 저는 아내의 요구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간지럽게 손을 잡거나 뽀뽀를 하거나 했던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을 하는 순간은 저에게 산책을 가자고 제의할 때와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나가줘서 고마워요 라고 할 때뿐이었습니다. 아마 아내는 크게 무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많이 아팠을 텐데도 저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겠죠. 입원을 한 시기를 기점으로 아내는 하루가 다르게 메말라갔습니다. 저조차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변해가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쉬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잠은 푹 자. 당신 눈밑이 까맣네. 밥도 잘 챙겨 먹고. 당신이 애들 아빠니까 애들 힘들거나 그럴 때 있으면 꼭 힘이 되어줘야 해. 알았지? 결혼 후 거의 처음으로 들어보는 것이나 다름없는 아내의 잔소리. 그런 말을 하면서도 아내는 한없이 걱정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낯설더라고요. 아직 이렇게 내 눈앞에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자신이 없을 나날들을 대비하고 있는 아내가, 그리고 그 모습을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있는 내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때서야 조금 실감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는 제 곁에 없을 거라는 것을요. 미안해. 미안해, 여보. 저도 모르게 미안하다는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그렇게 박정하게 대하면서도 한 번도 미안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을 앞두고 갑자기 개가천선이라도 하게 된 건지 뭔지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다는 감정이 들끓었습니다. 주름진 아내 손을 꼭 잡고 두서없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며 애처럼 울었습니다. 그때의 아내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내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제 손을 다른 한 손으로 찬찬히 토닥이기만 하였습니다. 마치 다 괜찮다는 것처럼. 참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날 아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기 전까지 잘해준 것 하나 없는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는 떠났습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멍청한 아내는 통장 5개에 제가 벌어다준 월급, 참으로 미련하고 멍청한 아내는 통장 5개에 제가 벌어다준 월급, 본인이 일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쓰면서도 남은 돈을 쪼개가며 저금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비싼 옷은커녕 5,000원짜리 늘어진 티셔츠나 입고 미용실 가는 돈도 아깝다며 집에서 직접 자르면서 한 푼, 2푼 모은 돈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딱히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제 곁에 언제나 가만히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까요. 저는 아내가 참 미련하다고 생각했는데 미련한 것은 저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 30여 년의 세월보다 아내가 없이 산 이 3년을 더욱 그리워하고 사랑하며 살았으니까요. 하루빨리 아내 곁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하며 살아서인지 얼마 전 아들 손에 이끌려 억지로 받아본 검진에서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벌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게는 축복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내를 보러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분명 소중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소중함이 익숙함으로 변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은 겁니다. 저처럼 후회할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한결같이 있는 그 사람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세요. 때로는 너무 익숙하다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바로 몇 시간 뒤에라도 영영 볼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한없이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니까요.